큰 박수로 대학생의 강의를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자, 안녕하세요. 5일 동안 오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보통 힘든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이게 복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좋은, 길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 복 받았다고 할까요? 오늘 제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처음 하면 굉장히 오글오글 하는데, 계속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사람을 뭘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잘났다. 자, 이게, 그냥 이제 긴장 풀자고 한 얘기고요. 너무 막 이렇다고 이상하게 막 말씀하고 다니지 마세요. 지금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중국 불교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불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도 더 지난 지금 얘기거든요. 이게 50이 넘어가면 일주일이 전생이에요. 그리고 60 넘어가면 문 닫으면 전생이다. 듣고 문 닫으면 전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새해 설계하려고 이렇게 새해가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새해는 뭘 좀 해볼까 이러는데 그 마침표 찍기 전에 한 해가 갑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드라마로 얘기하면 지난 시간 이야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불교가 있었는데 그 불교는 서쪽으로 안 가고 유럽 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왔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중국 쪽이 문화가 인도나 로마 쪽보다 약간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화는 낮은 데로 흐른다. 낮은 데로 흐른다. 중국이 문화가 높을 때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식으로 문화가 흘러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럽, 미국이 문화가 높을 때는 그쪽 문화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이해가 되시죠?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인도 불교는 중국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로마 쪽으로는 가기가 어려웠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이제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온 뒤에 그거는 외래 문화잖아요. 굉장히 좀 생소한 거고 그 당시 처음 얘기들을 보면 막 스님들이 옷을 까고 있어.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가사를 입으면 오른 어깨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석굴암 부처님 생각하시면 돼요. 석굴암 부처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뒤를 보고 저 탱화가 그러면 저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 탱화는 살짝 덮었어. 저게 원래는 까고 있는 건데 너무 까면 저게 중국 문화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노출이 중국 쪽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특이하게 한쪽만 이렇게 역으로 팔을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짝 그냥 어깨에다 걸쳐놓은 겁니다. 오른 어깨는 걸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도 특이했었고 머리를 미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유교 문화 속에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불가매상이 호지시하다 이러고 있는데 머리를 막 빡빡으로 밀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표류하다가 나중에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혼란기가 닥치고 그 다음에 이민족들이 저 만리장성 밖에 있는 이민족들이 중국 무대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불교가 확 만개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 인물이 누구냐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게 구자국 출신이에요. 중앙아시아 쪽 사람입니다. 지금 키질에 천불동 있는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중국 불교의 체계를 다졌다. 체계를 확립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실 어떤 영웅이라고 할 사람은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장. 서유기.
서유기로 유명한, 서유기 하면 손오공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현장법사.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하면 현장법사. 또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인물도 겁나 좋은 거 현장법사. 체력도 겁나 좋은 사람 현장법사. 그리고 살아서 신격화된 유일한 중국 불교 인물 현장법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획을 긋는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구마라집과 현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중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불교를 확립해 놨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현장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체계가 다시 재정비되는, 그러니까 무슨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피자헛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걔네 방식의 음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처음에 들어온 뒤에 어느 정도 점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한국인에게 맞는 피자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한국적 피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의 주제가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반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불교를 인도 불교하고는 다른 중국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가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었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었어요. 단, 전 시대에 걸쳐서 최상은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울었을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된 거고, 하지만 중국이 나중에 언제 또 최강국으로 올라가냐면, 수나라 당나라 때. 실제로 중국 불교사 책을 봐도 수나라 당나라 때가 돼야 수당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라는 말로 되고, 장안이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해서 600년대에 200만입니다. 조금 놀래봅니다. 너무 담대한 것 같아. 지금 600년대 그 당시 런던 이런 데 한 5만 됩니다. 저도 당황스러워. 200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200만이 지금 여러분 생각처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층으로 쭉 깔아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요,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회를 약간 줄게. 그 당시 장안의 인구가 200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장안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안의 명물, 장안의 제일 하듯이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거의 대표적 어떤 표준적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장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중국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는 장안이 세계 최초의 가장 거대한 계획도시입니다. 바둑판처럼 만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주도 바둑판처럼 만든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나라도 그렇게. 그래서 그 시절에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건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난숙기에 이제 또 중국 불교들이 쫙 차례대로 꽃을 피는 그러한 얘기들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혹시 책을 보실 분들이 계시면 254쪽부터 할 겁니다. 254쪽부터. 물론 뭐 책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주제로 한 번씩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책 얘기도 가끔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출판사에 서운해해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위진남북조 시대 얘기를 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만리장성, 박 여기는 원래 중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자강 남쪽 여기도 제대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원래는 이 화북입니다. 황하강 중심으로 해서 황하문명 쪽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만리장성 밖에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네하고는 절대 같이 안 가라고 중국 사람들이 금을 그은 거예요. 아예. 만리장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어요 혹시? 쌀 때 25만 9천 원. 만리장성에 가보면 남한산성, 북한산성은 이거는 성이 아니에요. 만리장성 진짜 지학스럽게 저걸 어떻게 쌌지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냐면 진짜 예산 규모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유목민들이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너네랑은 절대 같이 안 가라고 하는 거를 만리장성으로 표현을 해놨어.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밖은 중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 사람들이 내려와서 왕조를 세워버리니까 이 경계가 무력화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밑을 지배해버렸는데 만리장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만리장성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만리장성 안쪽까지 지배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원래 한족들은 도망가서 남쪽으로, 양자강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 양자강 남쪽에 지금 남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능. 이게 이쪽이 좀 더 커요, 사실 이렇게. 네. 그래서 옛날에는 금능, 뭐 건강 하는데 그게 다 남경입니다, 지금. 남경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남경대학살.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정도. 근데 그 남경이 원래 남쪽에서 여섯 왕조의 수도예요. 오동진, 송제양진 해갖고 여섯 왕조가 모든 남경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조금 더 또 뜨는 도시들이 또 어디 있냐면 저까지는 안 내려가도 이제 뭐 소주, 항주 그런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몇 개 이제 큰 도시씩 만들어지는데 이 남쪽으로다가 도망가면서 한족들이 이주하니까 여기도 이제 중국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새 블록이 되는 겁니다. 유목문화의 블록.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정치 중심의 밭농사 중심의 블록.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은 여기는 논농사예요. 그리고 남쪽은 이모작 산무작이 가능합니다. 저기는 더워서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살아보니까 기후적으로는 더운데 먹을 건 겁나 많대. 이모작 산무작이 가능하고 뭐 별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돈이 많아요. 특징이 이쪽 맨 아래쪽은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아주 훌륭해. 그 다음에 이 중간 블럭은 정치적으로 중국의 어떤 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유목문화의 특징은 전쟁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탱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몽고 기마병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몽고 기마병 한 사람이 거의 탱크 하나급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몽고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그래서 유목민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은 숫자랑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청나라가 중국 명나라 때려 부실 때 10만 명 갖고 이기는 거예요. 10만 명 가지고. 그게 유목민의 힘입니다. 그 당시 중국이 1억까지는 안 돼도 거의 1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죠. 견적이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도 이기는 게 뭐냐면 그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전투력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미 이 블럭이 합쳐졌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 블럭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그리고 이거는 경제력. 그래서 북쪽에 누가 이제 맨 마지막에 왕조가 들어서냐면 북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요. 북이라고 하는 왕조. 운강석구를 개척하고 나중에 장안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북이.
그리고 이 부기가 쪼개지면서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에 막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관계없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서위, 동위로 쪼개져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북주, 북제로 쪼개져요. 이 뒤로 이렇게 다시 왕조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일하는 게, 이걸 어느 쪽에서 통일하냐면 북주 쪽에서 통일을 하는데, 이 북주 쪽에서 통일하는데, 이때 외척이 누구였냐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양견.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 중에 하나가 양견입니다. 수문제. 수문제. 그래서 이쪽에 왕이 이렇게 딱 등극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7살 그 당시에 외척은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대충 판단하시겠죠. 7살 왕을 앞에 세우고 섭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이제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수나라. 수나라 문제. 수나라 문제. 수나라 문제, 양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양제는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익히 잘 알죠.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 하다가 지가 망한 특이한 놈이죠. 특이한 놈. 근데 이 수문제는 굉장한 성군입니다. 굉장히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수문제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남조의 양나라하고 진나라도 물리치면서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게 수나라의 통일. 수나라의 통일.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세 개의 블록이었던 게 하나로다가 뭉쳐져요. 하나로 뭉쳐져.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까지는, 수나라 전까지는 중국은 이만큼이었던 거야. 그런데 수나라 때부터 이따시만한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최강의 힘을 가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최강 국가의 기틀이 딱 마련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되냐면 여기는 유목민들이 내려왔으니까 그 당시 만리장성은 무력화된 거고 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는 것 같은 게 화두입니다. 요거를 딱 하나를 대동맥을 하나를 뚫어야 지금 나라가 하나로다가 연결이 되면서 발전할 건데 잘못하면 여차하면 이게 또 쪼개질 건데 그래서 하는 작업이 남경에서부터 낙양까지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이에요. 중국의 대운하는요, 와, 저 처음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난 대운하인지 몰랐어요, 그게. 진짜 강입니다, 강. 우리가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보다가 만리장성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성 위에서 얘네는 막 이렇게 서로 막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굉장히 넓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한성, 북한성 그 산 능에다가 이렇게 돌 좀 쌓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꿉장난 하듯이 이러고 있는데 얘네는 막 대따시 크거든. 대운하도 비슷해요. 뭐 별거 했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걸 뚫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쟁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포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전쟁 포로들을 풀어주면 반란이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남자들이잖아요. 전쟁 포로들은 대부분. 그러면 죽이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죽인다는 소문이 나면 가만히 서서 죽는 것보다 한번 해보고 죽자! 이렇게 나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차원에서 풀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절한 명분을 붙여서 일을 계속 시키면서 죽일 때까지. 그런 게 이런 큰 건축들입니다. 큰 건축.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리장성, 중국에서 가장 큰 건설 하면 만리장성하고 대운하를 들어요. 그런데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쓸모가 없는 작업이었어요. 쓸모가 없는 작업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목민들이 만리장성을 언제나 넘어왔다. 만리장성에 막혀서 못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몽고 때도 넘어왔잖아. 몽고 때 어떻게 넘어왔어요? 만리장성을 어떻게 넘었을까? 나중에 몽고 때.
간단해요. 만리장성 가보니까 너무 쥐약 싫어서 넘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몽고가 나라를 세운 뒤에는 만리장성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진짜. 청나라는 만리장성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청나라 만주족들 넘어가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그 성을 깨트린다는 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삼계라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걔하고 쇼부를 봅니다. 눈 따줘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봐. 만리장성이 그렇게 긴데 그걸 다 그 사람들이 안 딸 것 같아? 이렇게 쇼부 보면 누군가는 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성 깨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그렇게 방어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만리장성은 진짜 성 쌓는 데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실용적이지는 않았어.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건축물, 프랑스 하면 파리가 에펠탑이 떠오르듯이 중국 하면 만리장성. 그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건축비를 전 세계인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뽑아내고 있어. 아, 참 신기하다. 진짜. 참 신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 달에서도 보인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기 아마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류의 건축물. 그죠? 만리장성.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라는 건 쓸모가 없는 거고 사실 이 대운하 건설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강남의 물자들이 강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장안까지 연결을 못 시켰냐면 낙양에서 장안으로 들어가는 저 황하의 물줄기 중에 지주지염이라고 암초가 큰 게 있어요. 물속에. 근데 그 암초를 그 당시로서는 파괴할 수가 없어.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 파괴했어요. 깨트렸어요. 근데 화약이 없을 때는 그걸 어떻게 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낙양까지 수로를 연결하고 낙양에서는 사람이 수레로다가 해서 장안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대운하가 건설이 안 됐으면 저는 중국이 쪼개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보다 작은 면적 속에 나라가 수십 개가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왜 중국은 저렇게 단일로 갈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국가들은 그 정도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면적이 통치가 돼요. 그런데 고대 국가들이 이게 통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도 그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운하예요. 대운하예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들어서는데 이 수나라가 참 잘했는데 나라가 금방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양제 때문에 수양제가 이제 무리하게 고구려를 공격하고 뭐 그런 것도 원인이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의 주기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나라가 많이 찢어져 있을 때 그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때 그걸 누가 통일하냐면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해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불과 몇십 년 못 가고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서는 나라가 한나라. 여기도 똑같아요. 수나라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300년 이상을 통일을 했어. 쪼개져 있던 걸 다 통일을 했어. 그런데 그게 또 몇십 년 못 가고 당나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책에서 그런 걸 밝혀놨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가르쳐 줄 것 같아?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나라가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계속 세금을 내야 돼. 관세를.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가 통일돼 있으면 관세가 필요가 없겠다. 지금 현재 뭐 유럽이 뭉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협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FTA 협정 이런 거 계속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재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재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면서 이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무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로만 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통일 쪽에 자금을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통일되고 나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통일 자금이라는 게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왕이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금 덜 내려고 이놈들이 후원을 했더니 통일되고 난 뒤에 세금이 올라갔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이요.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금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쪼개져요.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진시황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진시황하고 수 문제가 진짜 엄청난 일을 해요. 가장 큰 두 가지 사건들은 이 사람이 다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진시황이 만든 건 만리장성. 건축으로는. 그 다음에 수 문제는 대운항. 중국에서 가장 대단한 건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진시황이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군현제. 군현제. 얼마나 선진적이었으면 2200년, 2300년 전에 만든 제도가 지금까지 쓰겠냐고. 대단한 거예요. 좀 놀래는 걸 해봐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유럽에 봉건제가 없어지는 게 언젠데. 봉건제 다음에 군현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대적인 거예요. 수 문제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는 제도. 과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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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대단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에 절어서 옛날에 그거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처음 생각해내는 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귀족들끼리 다 해먹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생각해봐. 신라시대 때 골풍제 막 자기네들끼리 해먹던 시절에 과거제 합시다. 먹힐 것 같아요? 과거제 이꼴은 뭐예요? 능력제잖아요. 능력 선발제.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대단한 거에 대한 존경심을 좀 표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도덕이 없어요. 동아시아 제도에서 가장 대단한 걸 이 두 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통일 자금을 감당을 못하는 과정에서 결국 세금을 올리면 다시 쪼개지려고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왕조는 통일되었을 때 재분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역사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 속에서 이 나라도 끝납니다. 이 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가 당나라 한나라. 그리고 역사의 법칙 중에 또 다른 게 나와요.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왕조를 통일한 거는 오래 못 간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는 번성한다. 왜? 손에 더러운 거 묻히는 건 얘네가 다 하거든. 다 하거든. 대운하 건설 얘네가 해놨거든. 이쪽에서는 어때? 아유, 왜 이렇게 나라 예산을 저렇게 많이 썼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서 대운하를 돌리면 돼. 이해가 됩니까? 요건 얘네만 하면 돼. 그래서 당나라가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번성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때 이제 수나라로 돌아갈게요. 이 수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수 문제하고 수양제가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유교가 별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불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블록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민족도 다르고 문화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 이걸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이때 불교 쪽에서 저거를 융합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진 대단한 철학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천태지자대사. 천태종의 시조인 천태지자대사. 그래서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회삼귀일 세 가지가 하나로 돌아간다. 삼재원용 다 셋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는 다 이런 것들은 현상적으로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봐보자. 차이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그런 게 통할까요? 통합니다. 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있잖아요. 삼국이 통일하고 나서도 왜 불국사를 짓냐면 서로 민족도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우리는 한민족이고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백제 사람이 신라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다. 신라 사람도 벌쩍 뜁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어디 백제 사람이나 고구려 사람하고 한민족이래. 이렇게 우리가 이긴 지배민족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통일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섞어야 되지?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불국사라고 하는 건축이에요.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백제 사람도 없고 고구려 사람도 없고 신라 사람도 없어. 김유신은 옳고 계백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계백도 오를 수 있고 김유신도 오를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번성하는 겁니다. 통일신라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통일신라가 가장 대단한 황금기였습니다. 그 당시 경주가 인구가 100만이었고 지금보다 더 잘 살 때예요. 그 경주가 인구가 100만이 아니라 전 세계 10대 도시. 지금 서울보다 더 대단했었습니다. 지금 서울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서울도 지금 굉장히 대단한 도시잖아요. 수도권까지 치면 거의 한 2천만 가까이가 서울 지금 인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 몰라? 그렇게 살고 있잖아. 떡대로만 놓으면 진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도시인 건 맞아요. 진짜 대단한 도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서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마 우리 후손이 엄청나게 잘하면 가능할 거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잘 나가는 도시들, 수도들 이렇게 딱 꼽아봐도 10개는 금방 찹니다. 10개는 금방 찹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주는 진짜 대단한 도시. 진짜 대단한 도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금이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제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안 그래요. 통일신라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고려고 그 다음에 조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인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똑같은 화두에 봉착한 거예요. 이 세 부분, 세 블럭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대안으로서 나오는 게 천태종. 천태종. 그래서 천태지자대사가 천태산에 중국 천태산 남경 쪽에 원래는 사셨어요. 그리고 남경 쪽에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게 좀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절강성의 천태산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수행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태종의 핵심은 모든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 진리 안에서 평등하다. 평등하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화엄종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화엄종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섞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이 더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건데 애석하게도 발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나라가 망하니까. 수나라 줄을 잘못 썼지. 저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지.
그런데 천태종을 만든 천태지자대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 아니, 나라가 보통 망했으면 그걸 협조했었던 그쪽 스님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갔잖아. 궤도를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태대사는 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나라 망하기 전에 죽었어요. 중국의 손문이 그렇다고, 손문이 공산당이든 대만에서도 다 손문을 중국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찍 죽었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죽었어. 그래서 사람이 시대를 잘 타거나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질 때 잘 빠지는 것도 중요해. 언제 빠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 망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그럼 어쩌라고? 딱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중국 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적 화두예요. 이게 중국적 문제의식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인도에는 이런 천태종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왜? 중국 문제의식 속에서 불교가 변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햄버거로 말하면 김치버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식 메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라면 중에 하나가 신라면이에요. 그리고 신라면이 중국 가보면 지금은 조금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한참 잘 나갈 때는요, 호텔에 그냥 이렇게 그 냉장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걸 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사 먹는 거 들어있잖아요.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들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거기에 신라면이 있었다니까. 진짜 신라면이 있었어. 근데 그 신라면이 중국 신라면하고 우리 신라면하고 맛이 약간 달라요. 왜? 똑같아. 그 포장지는 똑같아. 중국말로 써있느냐 한국말로 써있느냐지 똑같아. 그런데 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약간 기름진 걸 좋아하고 우리는 약간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약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변형된 첫 번째 단추가 천태종. 중국식으로.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전래한 불교가 중국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에 봉착했고 그 시대를 요청해서 나온 게 천태종. 근데 천태종은 도교적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 천태종과 관련이 있었던 수나라가 단명왕조로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들어서는 게 당나라. 대당불야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밤에도 전기 비슷한 걸 켜면서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당불야성이에요. 당나라의 불야성. 장안은 그렇게 대단한 도시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이 당나라 때 당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아들이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태종. 그 다음에 요 아들이 당고조 이치라고 하는 사람. 이 이치 마누라가 칙천무입니다. 한두 번씩은 이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사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어.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 하려다가 눈깔 빠졌고 정사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야사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단체호의 조선상고사 같은데 나옵니다. 어느 눈깔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눈깔 빠져.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이 눈이 이게 봐봐. 이렇게 한번 두드려봐. 여기에 뭔가 보호할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바를 씌워놨잖아. 단단한 뭔가로 덮어놨잖아. 그치? 여기에 보호할 게 있는 거야. 여기도 봐봐. 여기 한번 눌러봐. 여기도 뭔가 보호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도 씌워놨잖아. 엉덩이 한번 눌러봐. 여기는 없지. 여기 보호할 거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쿠션. 일종은 쿠션.
여기는 보호할 게 있는데 얘는 눌러보면 약간 들어가지. 얘가 더 딱딱하지. 이게 더 중요한 놈이요. 그리고 이거는 온도하고도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다가 이렇게 털 한 번 찧어놨잖아. 보온하고도 관계가 있다니까. 충격 플러스 보온에 뭔가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씌워놓은 거라니까, 하이바를. 헬멧 하나 내장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에 최대,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눈 뒤에요. 여기는 뚫립니다. 의심나면 빼봐. 여기에 이게 딱딱하게 있겠어? 그래서 화살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사람 갑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정부에 실패하고 나서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 자치통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진짜 욕한다, 욕해. 너희들이, 내가 진짜 찍어서 욕을 못하는 거예요. 방송 찍어서 욕을 못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 예스맨 밖에 없어가지고,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람 개망신 주게 했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증이 있었으면 나를 말렸을 거라고. 위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광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캐릭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증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할까? 이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이러고 온 거예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세미라는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이세민이 이 아버지가 절도사거든요. 지방장관이었을 때, 그때 이제 수양제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버지, 우리 반란 일으킵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캐릭터. 이방원하고 비슷한 캐릭터인데, 이방원보다 훨씬 더, 그리고 또 그거 영웅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들쑤셔서 반란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해서 아버지를 황제로 만들어줬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구를 태자로 임명을 했냐면, 첫째 아들, 이건성이라는 사람을 태자로 임명했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 했는데! 이런 거 다 했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북쪽문에 매복을 해서 친히 화살을 날려서 자기 형을 죽여요. 왕궁의 북쪽문에 그 현무문의 변이라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북쪽문을 현무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쏴가지고 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그만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밀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정치는 잘합니다. 진짜. 정관의치라고 당나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캐릭터들이 원래 정치 잘해요. 이유가 뭘까요?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켜요. 저놈은 정통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죠. 그리고 이 양반은 원래부터 이게 장군 출신인데 뭐 원래부터 영웅호걸 이런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략도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잘해요. 그걸 정관의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연관에 한다 그래서 정관의치. 그때가 중국에서 3번 정치 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게 아까 있었던 한나라 때 문경지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정관의치. 그 정관정효라고 하는 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참 진짜. 백성은 물과 같대. 그리고 우리는 그 물 위에 있는 배하고 마찬가지래. 그래서 보통 때는 물 위에 있으니까 군림하는 것 같지만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 배가 아작이 난대. 그러니까 잘 밑에 있을 때 그걸 잘 처리를 해야 된대.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왕조국가에서. 왕조국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잘 하는 게 이세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청나라에 가면 강건성세라고 있어요. 강희하고 걸륭제 때. 강희 걸륭제 때. 그래서 강건성세. 그때 막 러시아도 깨고 막, 지금 오늘날 중국 영토가 그때 확립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티베트가 막 자꾸 독립시켜달라고 찡짜를 부리지만 그때 다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따져보면.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이민족에 의해서 정복되는 게 로마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족을 정복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문명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고. 주변 나라가 중국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 중국에 편입된다. 좀 희한하다. 중국 주변 국가 중에서 중국을 직접 지배해보지 못한 나라,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만 독립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몽고 들어갔지? 몽고가 중국화됐어. 티벳도 중국을 점령했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점령했었어요. 만주족 점령했었어요. 금나라 점령했었어요. 요나라 점령했었어요. 싹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합니다. 중국은 정복해서 땅을 넓히는 게 아니고 정복당해서 땅을 넓혀요. 굉장히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적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섞이면서 자기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데서 불교가 살아남았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불교가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우리도 제가 전에 신문에 글 쓸 때도 그런 거 썼었어요. 인도가 여름에는 4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요. 이런 건 지금 기온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어떤 옷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인도에는 하복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복이 없다.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이거 입었지? 속에 또 볼래? 또 입었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 40도, 55도 되는데 이런 거 입고 다니겠어? 쥐정신이면? 고사일상 이런 거 봐봐요. 그러면 막 이렇게 장신구 같은 거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런 보석 같은 걸 이렇게 그걸 이제 영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신구들을 폐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벗으니까 장신구로 쇼부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옷을 그냥 입으면 팔찌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요. 팔찌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찌라고 하는데 까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중국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교, 인도에서부터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불교 전통 딱 한 가지다. 빡. 나머지는 전부 변형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바루도 그렇고, 바루도 인도는 1개, 우리는 4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당나라 때. 이유는 뭐냐면, 당나라가 문화가 높으니까, 이제 자기네 식으로다가 전부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획을 긋는 사람, 이세민 시대 때 획을 긋는 사람, 현장 스님. 이세민 시대 초기에는 중국보다 인도가 그때까지도 문화 수준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로다가 유학을 가게 되는 거고, 18년 동안. 그 양반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 스님 얘기만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언제 있냐면 불교대학 수업 시간에 있어요. 불교대학 수업 시간에. 근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현장 스님은 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가지만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서유기에서 너무 바보 취급을 현장 스님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상식적인 거 말씀드리면 손오공, 소유기, 저팔계 이런 거 있잖아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다 실존 인물입니다. 현장 스님이 제자로 받은 우전지방에서 제자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존 인물들이에요, 다. 그래서 깨달을 오자 돌림으로 해서 본명이 손오공, 저팔계가 아니고 저오능, 깨달은 오자 돌림이에요. 사오정, 그 다음에 오해, 이래서 4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4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갔었고, 손오공은 인도 가기 전에 죽습니다. 사위는 동사, 히말라야를 넘어가면서 동사, 더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추위에 더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현장 스님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현장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인도에 이제 불교 공부하러 20대 중반에 벌써 중국 전체에 선생이 없습니다. 배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인도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도에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어요. 유적 크기가 얼마냐면 지름이 8km, 10km요. 지름이 둘레가 아니고. 승려가 10,000명. 한양 사대문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넓어요, 지금. 사대문이 지름으로 보면 그렇게 안 넓어요. 거기 가서 이 양반이 1등하고 나중에 인도 전체에서도 1등을 합니다. 그때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 이거는 너무 진기해. 진기해서 막 너무 아까워서 말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아까워서 말을 못 해주겠어. 이런 걸로 될 게 아니야. 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가봐. 그리고 불교가 원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불교가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충분한 내용을 알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어느 선생이든 마찬가지예요. 설명 어렵게 하는 선생 치고 내용 잘하는 선생 없어요. 짠 거 같아, 그치? 현장 스님에 대한 간략한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대단한 얘기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 가려고 딱 생각을 해서 그 당시는 당 태종이 등극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당나라 전체를 봐도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계엄령 기간이에요. 계엄령 기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외국으로 유학 갈게요 이래갖고는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몰래 도망가서 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현장 스님이 딱 출발을 해서 나중에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 나란다 대학, 아까 그 얘기한 그 10,000명 정도 승려가 사는 그 개연 스님을 만나요. 그 당시 개연 스님은 108세였고 명예학장이에요. 명예학장. 그래갖고 하루는 몸이 너무 아프더래. 108세면 당연한 겁니다. 안 아프려고 하는 게 도둑놈이요.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삭신이 쑤시, 지금도 우리도 삭신이 쑤셔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이러면서. 나이를 먹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움직일 때 효과음을 입에서 나와요. 이러면서 일어나고 자꾸 효과음이 나와. 그렇지 않아요? 참 이게 진기하지. 그래서 108세니까 얼마나 몸이 그렇겠어요. 그래도 수행하신 양반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 하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깊은 명상 단계에 들어가서 목숨이 아주 낮은 단계까지 얇게 만들어서 또 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명상 상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스님입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뭐 치료받고 있어요. 아, 이런 건 스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원에 오래 누워있는 분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몰라. 큰 스님 정도면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큰 스님 기준을 그만합시다. 말하다 보니까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른이 딱 이래가지고 명상을 들어서 딱 이제 열반하려고 스스로 이제 입적에 딱 들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보살님들이 나타나서 잠깐! Just a moment. 네 제자가 중국에서 출발했다. 걔를 가르치고 열반에 들어라.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또 스님이었대. 근데 그 조카가 이제 노스님을 약간 이렇게 시봉해주고 있었는가 봐.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뭐 깜짝 놀라가지고 그 조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현상을 지금 체험을 했는데 너무 희한하지 않냐? 이렇게. 그 뒤로 현장 스님이 유학을 옵니다. 현장 스님이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개연 스님을 만나요. 만나. 그러니까 개연 스님이 딱 보는 순간 혹시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야. 당신이 당나라에서 왔어?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언제 출발했습니까? 언제 출발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날에 출발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조카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에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적 있지? 그 날짜가 이 스님이 출발한 날짜야. 현장 스님 포스가 뭐 남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일왕이라고 하는 왕이 인도 전국을 대상으로 전 종교인들에게 무차 대회를 그러니까 논쟁을 벌인 거예요. 거기서 현장 스님이 나란다 대학 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나란다파의 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합니다. 그때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외도 중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는 그 양반 진짜 그 양반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현장 스님한테 뭐라고 도전했냐면 지는 사람은 목을 땁시다. 어이,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감히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는 사람은 자살합시다.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결과는 괜히 그랬지. 사람 만만하게 봤지. 너무 안 될 상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으로서 단기간에 들어가서 그런 문화를 익히고 걔네들 경전을 익히고 다른 종교까지 익혀서 이긴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현장 스님이 이기거든요. 이기니까 그 양반이 내가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을 따려고 해요, 진짜. 그 사람도 의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옳든 그러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성공해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목에 칼을 대고 이제 그으려고 하니까 현장 스님이 팔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법에는 그런 룰은 없습니다. 당신이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불교로 전향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넓히는 걸로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 게일왕 대회에서 1등하고 막 이런 거는요 진짜 대단해요. 현장 스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무진장 많지만 그까지. 왜? 다른 스님들이 있잖아. 다른 스님들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인도하고 중앙아시아 쪽 해가지고 한 110개국 정도를 다 순회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중앙아시아에서 고창에서 뭐라고 보내냐면 당나라에 편지를 보내요. 당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때 이세민이에요. 이세민은 집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세민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맨 처음에 잘못했다는 것부터 보내요. 계엄령 선포 기간에 불법으로 나간 거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교를 공부하고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딱. 그 당시에 이세민이 고구려를 정벌을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딱 그 편지를 받고 현장 스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아봐요. 왜? 현장 스님이 중앙아시아, 인도까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가서 만나고 싶지만 지금 군사일이 있어서 갈 수는 없다. 스님을 주작대로로 모셔라. 그 유명한 말이에요. 주작대로가 뭔지 아세요? 황궁을 중심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문. 아까 그래서 현무문이라 그랬잖아요. 북쪽문에서 자기 형을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주작대로는 남쪽으로 뻗은 폭이 100m도 넘는, 지름이 100m도 넘는 그런 대로예요. 대로. 황제 전용 도로입니다. 아무도 못 다니고 황제만 딱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주작대로로 모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황제급으로 대우해서 왕궁으로 모셔! 이런 뜻이에요. 탁 모셔. 그리고 이 당태종 이세민이 자기가 이씨잖아. 이씨인데 노자가 이씨예요. 원래 노자는 별명이고 원래는 이입니다. 귀자예요. 귀자 이가 노자예요. 그리고 율곡이 할 때는 그게 구수록변이 붙어요. 임금왕자 같이 생긴 구수록변이 붙어. 그래서 귀자가 붙어. 그래서 그건 율곡이. 원래 노자는 귀. 근데 이제 지혜롭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노자예요. 지혜로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늙을 노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안에 성인이 있는데 그게 노자예요. 불교를 높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교가 1번, 불교가 2번이에요. 도선불후라고 하는 거예요. 도교가 앞이고 불교가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 간담회를 해. 그럼 도교가 맨 처음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딱 룰을 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도교 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쑤시면 불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정권 차원에서 불교를 밀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북이시대 때, 태무제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북주시대 때도 있었어요. 북주의 무종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 불안한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하려고 했었던 스님이 도선 스님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종남산 4분 율종의 도선 스님. 그냥 이름만 들어봐. 그 양반이 자장 스님하고 교류했던 스님이에요. 자장 스님하고 교류했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통도사요. 다 연결이 돼. 다 연결이 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도선 스님이 계속 책도 쓰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도선 스님 능력은 안 돼. 도선 스님도 대단한 스님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밥 때만 되면 하늘에서 이렇게 짱깨가 천공을 내려준다는 막 택배로다가 받는 어른이에요. 영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돼. 현장 스님이 딱 도착을 해서 당태종을 만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태종이 요구한 게 있어요. 당신이 스님께서 보고 아는 내용들을 책으로 국정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게 대당서역기라는 책입니다. 대당서역기. 당태종은 영웅이었기 때문에 현장 스님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저 양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취합할 수만 있으면 중앙아시아를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나라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무역관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현장 스님은 뭘 요구했을까요? 주면 받는 게 있어야지. 불교 쪽을 좀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당태종이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수나라 지배 이데올로기가 바로 앞에가 불교였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깝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거의 최종 유언 쪽에 이 얘기가 나와요. 현장 스님을 딱 불러놓고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스님을 늦게 만나서 불교를 중흥시키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이렇게 하고 죽어. 이게 중국 당나라가 어떻게 불교화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당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당나라에는 외국인 차별 같은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능력제로. 능력제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을 다졌던 게 현장 스님. 현장 스님. 그리고 이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현장 스님 명성이 막 너무너무 자자해서 우리나라 스님들도 갔어요. 중국까지 갔어요. 그 간 스님이 의상대사,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가다가, 이제 한 번 가다가, 이제 그 고구려 군대에 막혀서, 돌아왔고, 두 번 다 의상스님하고 원효스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한 번은 돌아왔고, 한 번은 이제 뭐 그 해골물 사건. 들어보셨잖아요. 그치? 해골물은 아니고 실제로는 무덤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유학하는 것보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각을 얻으면서, 심생즉 종종법생, 신멸즉 토관불이. 마음이 생하면, 사실 해골물 사건 이런 것도 이게 스토리를 좀 풀어주면 재밌는데, 그건 한국 불교 할 때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이게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상대사, 원효대사 같은 사람이 다 현장 스님 똘마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 스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현장 스님에서 재편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줄까 어쩔까 하면서 시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현장 스님이 만든 거는 법상종, 이거 자은종이라고도 하고 법상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미륵종입니다. 미륵종. 유식학파, 인도의 유식학파를 배워와서 만든 게 미륵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로는 어디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요번에 세계문화유산 들어간 법주사, 그 다음에 저쪽에 금산사, 김제 금산사, 거기 미륵 장육존상이 있죠. 거기 3층으로 된 미륵전, 그죠? 법주사에도 청동 미륵대불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이게 현장 스님 파예요. 현장 스님 파. 그리고 이 육아라는 뜻이 뭐냐면 요가예요. 요가. 우리는 요가 하면 몸 비트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요가라고 하는 게 명상이에요. 정신적인 명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도파기 때문에, 인도적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 동아시아 전통하고는 잘 안 맞아. 약간 잘 안 맞아. 인도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뭐 말로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머리로다가 체계 세우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실천적인 거 좋아합니다. 실천적인 거.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너무 허술하게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바리케이트 이렇게 실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만지지 마시오. 그럼 절대 유럽 사람들은 안 만지거든. 한국 사람들은 가다가 이렇게 쓱 하고 간다. 한국 사람은, 이 동아시아 사람 다 그래요. 접촉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접촉이라는 거.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미개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만져야 이거를 감을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나 저 인도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만족해요. 우리는 만져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때도 여자들이 서로 팔짱 끼고 가잖아. 그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여자들이 화장실 갈 때 팔짱 끼고 가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거 이상한 동성애로 봅니다. 근데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친하면 몸으로 터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툭툭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 개념에서는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굉장한 신뢰입니다. 몸에 대해서 손대는 거 굉장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친할수록 때리는 거고 친할수록 욕을 해요.
그게 친한 척도 중에 하나라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이라서 그러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욕하면 친한 겁니다. 친하지 않으면 욕 대화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사무적 대화만 하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불교를 가져와서 인도식으로다가 뭔가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요. 하지만 그것은 먹히지 않아요. 단, 현장 스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교 수준을 인도에 필적할 정도로 확 끌어올리고, 불교의 체계를 구마라집 이후로,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이 중국적이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스타를 만드는데 이태리 주방장이 와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구마라집이야. 근데 현장 스님은 자기가 인도를 갔다 와서 한국 사람의,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현장 스님 비유를 들면, 파스타 비유를 똑같이 들면, 현장 스님이 이태리에 가서 한 18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 파스타를 완전히 마스터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식 파스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느 게 더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구마라집게 또 타당성이 있지만 현장께 나오니까 현장께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신역이라고 합니다. 구마라집 거를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틀을 다지는, 그리고 그 틀이 다져지니까 체계가 확 분명하게 다져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화엄종, 선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화엄종, 선종. 진짜 중국적인 것들, 최고의 중국 불교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장 스님이 신라 불교의 초석을 완전히 다져 놓으니까 그 다음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의 역할은 체계를 다지고 하나의 불교의, 중국 불교의 어떤 흐름을 확립하는 거. 그게 현장 스님 역할이에요. 인도까지 가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진짜 희한하다. 보통은 현장 스님 같이 이렇게 중국에 갔다 오고, 인도에 갔다 오고 이러면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 인도말에 대한 필연성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진짜 자존심이 대단해요. 번역을 경전을 하나 번역하잖아요. 현장 스님이 번역하잖아요. 원본을 안 봅니다. 번역본만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공부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인도말하고 중국말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마치 저도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한국 논문을, 제가 논문을 쓸 때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추세가 뭐 이래가지고 SNHCI라고 그래가지고 영어권에서 뭐 발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이 안 되잖아.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특히 한국말을 불교적 용어, 한국 불교적 용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어도 안 되는데. 이게 언어 문제도 아니라니까, 단순히. 굉장히 어렵다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을 쓰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하면. 우리나라하고 한자는 호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는 번역을 안 해도 돼요. 자장? 그러면 자장이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언어 하면 그냥 언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중국놈도 언어, 우리도 언어 아니요. 이렇게 되면 번역상의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번역하는 것도 훨씬 쉽고. 그런데 인도말을 중국말로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번역상에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생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오류가 중요하느냐? 오류가 생기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왜 이렇게 되지? 하고 그냥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게.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거를 자기 색깔로 채워넣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창의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기억력이 좋으면 머리가 뚜렷하게 딱 기억이 돼 있잖아요? 창의력이 발휘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엉뚱한 애들이 창의력이 좋아요. 왜? 머리로 떼우는 거요.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유도리로 이렇게 가는 거요. 똑같은 재밌는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외워서 하는 사람하고 대충 줄거리만 딱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냥 연결해서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국에 머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화엄종의 현수 법장 스님. 그리고 법장 스님 사형이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예요. 거기에도 막 진기한 스토리 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진짜 몇 시간도 해도 진기한 게 끝도 없어요. 의상대사가 현장 스님 제자대로 갔어요. 현장 스님 제자대로 갔는데 현장 스님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좋고 다 그러는데 약간 인종차별을 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당신이 귀족이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은 아예 귀족 출신들이 이렇게 수행자가 됐을 때는 차별을 잘 안 해요. 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평민들이 위로 올라가면 컴플렉스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컴플렉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그 보면 원측 스님이라고 신라의 왕자 출신인데 그 양반이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중국에 간 신라 스님들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외국에 안 나가고 6개국어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 문화에 자은 규기 스님하고 이 서명사파의 원측 스님하고 두 스님이 아주 대단해. 한쪽은 신라 계열이고 한쪽은 이제 저 한족 계열, 중국의 한족 계열 이렇게 딱. 그런데 그 기록에도 봐도 뭐라고 나오냐면 원측 스님한테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부터 다 혼자 배워온 게 있잖아요. 현장 스님이 전 중국 불교의 승려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 너 가봤어? 가보면 그거 아니야. 어디 가보도 않고. 경기 끝이요. 경기 끝.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만 당신이 딱 배운 게 있어요. 새로 배운 거. 이게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모든 제자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규기 스님한테만 따로 독대를 하면서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그 문 밖에 또 다른 제자를 세워놨대요. 근데 원측 스님이 너무너무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측 스님이 또 신라 왕자 출신이잖아요. 왕자 출신이라는 뜻은 뭘까요? 돈이 많아. 그래서 거기 지키고 있는 그 사제를 매수를 하고 돈으로. 우리 조상들이 다 이런 것도 잘해요. 로비 이래가지고 나 좀 들어갈게. 이렇게 편의를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냥 얘기하면 편의를 잘 안 봐주는데 뭐가 이렇게 좀 오가면 그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측 스님은 문 밖에서 이렇게 탁 들었대. 근데 규기 스님은 한 번 들으면 잘 모른대. 이 양반이 당나라의 천재거든. 그런데도 너무 어려워서 인도 거니까 중국 것도 아니고 인도 거니까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들으면 그래서 한 2번 설명해주고 3번 설명해주면 알아듣는데요. 그것도 굉장한 천재예요. 근데 원측 스님은 한 번만 들으면 안 돼. 한 번 듣고 여기서 2번, 3번 할 때 자기 절로 봐서 그걸 특강을 하고 있대. 그러면 현장 스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저놈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저건 인도에서 나만 배워왔는데 저놈이 아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고승전에. 이 얘기는 현장 스님이 사람을 약간 차별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상 스님이 왜 현장 스님 제자가 되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안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지금 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장안 종남상이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왜 현장 스님한테 안 가고 그 당시 화엄종은 굉장히 찌리합니다. 지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현장 스님하고 대도 못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런데 왜 화엄종 거기를 갔느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추정해보는 바로는 현장 스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차별하는 게 빈정이 상했는가 봐. 그렇다고, 쇠가 빠지게 바다 건너 왔는데 힘든데 어떻게 돌아가겠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종남산 그 옆에 다른 절에 가서 화엄종에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찌리했는데 주가로 얘기하면
아모레 퍼시픽이야. 한류 전 아모레 퍼시픽. 뭣도 아닌 걸로 알고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대박이 터지는 거지. 대박이 터지는 거지. 그게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거기서 영웅이 누구냐면 법장 스님이에요. 현수 법장 스님. 의상대사 사제. 지엄 스님 문화에서는, 지엄 스님 문화는, 현장 스님 문화에는 막 제자들이 천지빛깔도 깔려가지고 탁 수업을 하면 막 기강이 있고 멋있고 이런데, 지엄 스님 문화에서는 화엄종의 2조입니다. 초조, 두순, 2조 지엄이거든요. 이 지엄 스님 문화에서는 승속이 같이 공부한대. 스님과 일반 제가인이 같이 공부한대.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만 갖고는 이거를 못 채우는 거지.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까지 다 풀어서 이렇게 다 같이 막 섞어서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출가하기 전 법장 스님이 있었던 거예요. 법장 스님. 그래서 지엄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출가 제자로서 제일 대단했던 건 의상 스님이에요. 그래서 의상 스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의상 스님 이야기가 있어요. 의상 스님이 나중에 졸업 논문을 딱 책을 하나를 써서 냈대잖아요. 졸업 논문. 제가 60권 화엄경을 배운 거를, 그 당시 60권 화엄경 배울 때거든요. 그랬더니 지엄 스님이 이걸 읽어보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진기하다. 아궁리에 확 던져두면서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지난주 수요일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이래갖고 묻대 아궁리에. 아이고 안 탔을까? 홀라당 탔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는 불에 들어가면 탑니다.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썼다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 쓰고 뭐 논문 쓰고 이러면 이걸 내용을 다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지나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뭘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귀찮기도 하고. 귀찮아요. 사실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면.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스님 논문에 나옵니다. 그래요? 아니,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썼다 그래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그런 애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이런 거야.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유일본, 내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뭐야, 막 써가지고, 그렇게 졸업 논문을 올렸는데 홀라당 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진짜. 이거는 말로 못해. 그래가지고 상대사가 코를 빠뜨리고 부직갱이로다가 아궁이를 쑤시고 있었대. 에이씨, 영감쟁이. 물론 이거는 속으로만 했을 거예요. 기록에는 안 나와. 근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쑤시는데 참 재밌다. 인생이라는 게. 종이는 불에 타지만 책이 접쳐져 있으면 잘 안 타요. 책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아궁리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찢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면, 물론 한지는 요거보다 훨씬 잘 탑니다. 가지고 종이가 안 타고 뭉쳐있는 떡진 것들이 좀 있더래. 그래서 그거를 부직갱이로다가 이렇게 찍찍찍찍찍찍찍 땡겨온 거예요. 그랬더니 글자들이 듬성듬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퍼즐을 만들었대. 해가지고 만든 게 법성계. 210자 법성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성계를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이제 지엄 스님은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고 졸업을 하고, 이 현수 법장 스님은 그때까지도 스님이 아니었었어요.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엄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엄 스님한테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엄 스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로 이제 출가를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측천무 시대래. 아까
이세민 다음에 당고종 이치가 있거든요. 당고종 이치 때 고구려가 망해요. 그래서 이세민이 있고 그 아들이 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부인이 칙천모예요. 이 얘기도 진기한데 진짜. 아이고. 저 칙천모가 또 우리 선배 출신이잖아요. 우리 선배. 우리 선배예요. 원래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세민 후궁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후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세민이 한번 보도 못했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있는 부인들은 그 자식이 있는 데 가서 살면 돼요. 자식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은 무조건 왕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 땅을 하나씩 이렇게 봉토를 받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 돼. 그게 왕부야, 왕부. 거기 가서 살면 돼. 근데 자식이 없고 저런 여자들은 어디 살 데가 없어. 그럼 왕궁에서 계속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후궁 받아야지. 방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방을 빼야지. 근데 방을 빼는데 저 양반들을 민간에 풀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민간에 잘못 풀면 저 양반들이 일반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지면 왕실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어디다 넣냐면 정업원이라고, 정업사라고 그래서 깨끗한 업을 닦는다는 거예요. 절 안에 다 비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신 선왕의 명복을 빌게.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딱 감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그랬는데 당고종 이치가 자기 아버지 재지내러 갔다가 깎았는데도 포스가 남다르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렇게 밀면 인물이 확 죽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밀면 이게 확 죽거든. 근데 깎았는데도 포스가 남다르대.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빼와서 당신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좀 진기하지? 진기하지? 그랬는데 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지병이 있어요. 통풍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태국궁에 살 때 거기 또 약간 습지거든요. 자꾸 발병을 해요. 발병을 하면 한 거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 아프니까. 그래서 그때 정치를 누가 했냐면 칙천모가 했다고. 마누라가 이제 대신해 주는 거야. 도장 대신 찍어주고. 그래서 남편은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당고종 이치가 죽고 나서 칙천모가 이미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야 이러면서 올라가서 신성황제. 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신성황제. 당나라 때 그때 장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뒤집어 엎으면서 누가 올라오는 거냐면 당현종 이윤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양귀비. 이때 스토리 진짜 많거든. 진기한 스토리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칙천모가 황제 때 법장 스님이 출가를 하세요. 그래서 출가를 하시고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은 다 서로 관계성 속에서 연결돼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화엄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천태 지자대사가 그 당시에 요청받고 있었던 거는 새 블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 당시 요청이었었어요. 시대적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과제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천태종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삼귀일, 1년 3천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삼재원용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고, 화엄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다르지만 실제로 깨달음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조화롭게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단풍 생각하시면 돼요. 단풍. 가을에 우리가 단풍을 보잖아요. 하나도 같은 색의 단풍잎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똑같은 건 없잖아요. 다 같은 나무에 있는 단풍이라도 실제로는 다 색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 똑같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다양하게 얼룩덜룩 있는 것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종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대단하고 누구는 못하고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모두가 깨달은 부처님 안에서 보이는 사람들이야. 단풍은 어떤 게 이쁘고 어떤 건 안 이쁘고가 아니고 안 이쁘고 이쁜 것들이 다 섞였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그러면 당나라에 속해 있는 외국인이든 뭐 별로만 사람들도 다 자기 색깔을 내면서 그러니까 누구는 뭐 지배하고 누구는 지배당하고가 아니고 능력껏 자기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딱 정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악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이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을 1등에서부터 순위를 정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88 올림픽 때 기억나세요? 하키 선수. 은메달 따고 울었어. 억울하다고. 전 세계 2등하고 운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 전 세계 2등이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아니, 안 그래요? 전 세계 10등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뭐 금메달 아니면 뭐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를 막 서열로 이렇게 하면 한두 사람, 맨 위에 정점에 있는 한두 사람은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엄이 얘기하는 건 뭐죠?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돼서 가치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의상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언뜻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대. 그치?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은 자식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긴대.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 남자지. 저는 남자예요. 아버지는 아니지. 그치?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자식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됐어. 하지만 이 자식이 죽거나 어떻게 되잖아? 그럼 나는 또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은 관계로 규정지어지고 정해진 것은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부족하든 아니든 다 의미점을 가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대조화 경계를 이루면서 당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융합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큰 땅덩어리가 융합을 하니까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진짜 당나라 황금기가 이치직천무대예요. 그리고 저게 언제까지 가냐면 이윤기 때까지, 당현종 때까지, 개원의 치까지 갑니다. 근데 이윤기가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너무 오랫동안 정치를 잘하고 너무 잘 돌아가니까 딴짓을 했지. 실증이 난 거야, 실증이. 그래서 이제 자기 며느리랑 이렇게 하다가 그 사건이 터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장한가. 백거의 장한가에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딱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현수법장이 칙천무 시대 때 최고 종교인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현수법장 스님의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거는 당신 스승에게 살았을 때 인가를 못 받았어. 졸업장이 없어.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이 책을 쓸 때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책을 쓸 때마다 의상 스님한테 보내줘요. 사형 잘 계셨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공손하게 해서 이렇게 뭐 틀린 데는 없냐고 이렇게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근데 진기한 거 있다. 의상 스님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됐다고 보통 때 이랬는데 한 번은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당시에 법장 스님은
전 세계 1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그 당시 당나라의 1인자면 전 세계 1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의상 선생님이 약간 태클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가지 본이 전해져요. 그 주석서에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측천무 같은 경우는 우리 선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소양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법장 선생님을 모시고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화엄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현수법장 선생님이 황궁에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막 했대. 근데 또 자부럽게 했는가 봐. 큰 스님이라고 말을 잘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좀 하고 한참 얘기를 하니까 측천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참 좋습니다, 스님. 근데 한 개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대놓고 매겨! 대놓고 매겨! 그러니까 현수법장 선생님이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황궁에 금으로 도금된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집이나 이런 왕궁 같은 데 가보면 다 이렇게 사자가 2마리씩 있거든요. 그래서 금 사자를 가지고 화엄경의 가르침을 설해줘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저 금으로 된 사자 보이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설법했었던 게 화엄경 금사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재밌다고. 그래서 화엄종에 의해서 당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서고 번성하는 딱 이런 틀이 갖춰져요. 사상적으로. 그리고 이 영향이 신라로 넘어와서 신라에서도 화엄종이 번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쫙 번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먹고 살 게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큰 일이었었어요. 입밥에 고깃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화두 같은 거였었어요. 뭐 제삿날 잘 먹으려고 며칠 굶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에 있는 시절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는 게 이제는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게 지금 관건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먹을 거라고 하는 게 큰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먹기만 하면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먹고 살 건 해결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고 어떤 게 행복이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무조건 좋은 직업.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하면 뭐 판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꼭 이런 데를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상황이 다르죠. 공부를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 보람,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대 갈등이 좀 적은 거고,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인생이 팍팍해지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너네 정도의 환경만 됐어도 내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을 것 같은데 이놈의 새끼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럴까? 실제로는 나를 닮았지. 누굴 닮았겠어? 공장은 여긴데 여기서 시작되는데, 그치?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의 행복,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면 인간은 행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작은 말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엄종이 기반을 딱 다지면서 경제력이 확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행복 문제로 초점이 넘어갑니다. 그게 선종이에요. 명상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젊은 사람들 안에서 뭐 명상, 요가, 행복, 힐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여기 경제 기반이 여기서 엄청난 경제 기반이 갖춰진 거예요. 대당 불야성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굉장한 경제 기반이 결국 명상주의를 촉발하게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최고 영웅, 당나라의 최고 영웅 해능 스님. 해능 스님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붓다다. 모든 사람은 붓다다. 네 마음 한 번만 돌리면, 네 마음 한 번만 돌리면, 너 마음 있어?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는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일상을 넘어서서 또 다른 부처님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아. 너는 이미 행복해. 너는 왜 그걸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네가 행복하다는 걸 자각하는 데 시작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육조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화엄종에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치 단풍처럼 모든 단풍잎들은 그것이 이쁘든 안 이쁘든 간에 다 섞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이미 다 깨달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보다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선종. 그럼 왜 선종을 조계종이라고 하느냐? 해능 스님이 광동성 조계산에 살았어. 그래서 선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 이름을 많이 따요. 산 이름을. 살았던 산 이름을. 왜 조계산이냐? 그 동네가 다 조씨 땅이요. 조씨 땅. 장가계가 왜 장가계예요? 장량이 땅이요. 장량이 땅. 한나라 때, 한고조 때 인물인 장량 땅이에요. 그래서 장가집 땅이라서 장가계예요. 이 동네는 다 조씨 땅이에요. 조씨 땅. 그 동네 조씨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울이 누구 개울이요? 조씨 개울이요. 그 산은 누구 산이요? 조계산이요. 그래서 조계산에 살았다 그래서 조계종. 정확하게 말하면 조계산 보림사. 지금 남아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주석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계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종까지 단시간에,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충고불교 다 나왔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요. 박수 칠 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참석을 하셔서 5일 동안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댁내에 충만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복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들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그 다음에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불교를 재밌게 강의해 주신 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